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종 이커머스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해 해외로 팔리기도 하고 대기업에 흡수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소업체를 흡수한 대기업 역시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공룡급 이커머스 앞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유통시장을 재편한 온라인 쇼핑, 맹주는 누구이고 시장 구도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집중 진단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익성 동덕여대 평생교육원장 그리고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이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커머스 업체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시장 동향 궁금한데요. 최재섭 교수님, 우선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빠른 속도 늘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커머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뭐 그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2010년대 이후에 뭐 지속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겪었던 그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러지 않아도 성장 추세에 있던 이커머스 시장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뭐 통계를 보면은 2011년부터 한 10년 동안 연평균 한 20%씩 성장을 해서 2022년에 한번 뭐 2022년에 210조를 달성했는데 그보다 한 10년 전에는 25조밖에 안 됐었어요. 10배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전자상거래 침투율, 그러니까 전체 소매 매출 중에서 전자상거래로 일어나는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 3분의 1 정도가.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향후 전망, 김 교수님 어떻게 그 향후 전망이 그러면 빠른 속도로 지금 벌써 10년 전에 10배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죠? 앞으로 성장세 전망은 어떻게 보고 지금 계신가요? 네, 뭐 저는 이커머스 엔데믹 이후로 다소 둔하지 않겠냐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둔화될 거라고 엔데믹 생각했는데.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과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약 한 8%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이 30%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매년 1% 정도 오프라인에서 갖고 오지 않겠냐. 1%씩 오프라인에서 옮겨온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약 한 220조 또는 30조에서 앞으로는 한 250조까지 내년에 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규모가 250조 정도 시장. 그러면 지금 이 이커머스 시장을 좌우하는 회사들 대략의 구도는 지금 어때요, 국내에서? 네, 뭐 아시다시피 사실 그 거래 기준으로 보면 쿠팡이 1등입니다. 쿠팡.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2등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G마켓, 이마트에서 인수한 G마켓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약간의 이 변화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M&A가 유통업체에서는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상당히 진화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클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들도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뭉쳤다가 또 헤어졌다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는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M&A가 활발히 일어나지고 있다. 그 플레이어들, M&A 이커머스 업체들의 뭐 실제 실적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매출? 누가 이커머스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플랫폼사들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유통업체들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포털도 이커머스에 지금 진입해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쿠팡, 예, 이런 것들은 오픈마켓. 원래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지만 오픈마켓이 돼 있는 이 업체들도 이커머스의 키 플레이어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회사들은 온라인에서 대적하기 위해서 옴니 채널을 만들어서 또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SNS, OTT 등, 그러니까 요즘엔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커머스가 일어나니까요. 커머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은 D2C라는 개념이 있는데, Direct to Consumers 이렇게 돼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참전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커머스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우리가 주로 이해하고 있는 오픈마켓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 기업들 예를 들면 쿠팡, 마켓컬리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전체 한 8개 기업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조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로.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선두업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은 작년부터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올해 또는 뭐 내년 정도면 그동안 누적 적자를 좀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포털로서 이커머스에 진입했던 그 네이버는 이제 흑자를 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나 네이버 정도, 네이버 쇼핑 정도 흑자이고 나머지는 좀 네,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아직까지 흑자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야, 쿠팡이 그 얼마 전만 해도 적자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과연 얼마나 적자를 견딜까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흑자로 전환했네요. 예, 이제 완전한 적자는 이제 금년에 완성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상장하기 전에 있던 그 적자의 폭과 지금을 생각하면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쿠팡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거래액이 43조입니다. 43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쿠팡이 1등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약 한 2% 정도. 네이버도 한 21% 네이버 왔다 쇼핑. 갔다 하긴 한데 그래도 쿠팡이 거래 기준은 상당히 더 높고 또 다만 이제 적자 규모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적자 규모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당기 순이익은 막 2023년도에 한 100억 정도로 가지 않겠냐. 올해 1,100억 흑자. 그러면 한 해 기준으로는 올해 완전한 흑자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이 쿠팡의 그러면은 핵심이 뭐냐? 뭔가 결정적인 이유. 로켓 배송입니다.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이 적자의 이유라고 했는데 원래 그것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다고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처음에는 적자의 원인이었는데 로켓 배송이 이제 2천만의 해운수를 이제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규모의 이제 이익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분들이 쿠팡이 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로켓 크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제품을 갖다만 주면 쿠팡에서 다 알아서 판매까지 하고 정산해서 돈을 주는 이렇게 해서 소위 소상공인들에게 좀 편한 그런 판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쿠팡의 상당 부분 수익의 원천이 됐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쿠팡이 갖고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OTT라든가 뭐 이런 시장에 대한 진출,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 또는 심지어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사까지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원군들을 통해서 쿠팡의 MZ세대들의 고객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게 있고요. 또 네이버만 하더라도 거래액이 41조 정도 되고 금년에 약 22%의 이제 성장률을 냈고요. 특히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풀필먼트 데이터 플랫폼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에서는 초거대 이제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바 X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고객들이 원하는 즉 아까 얘기한 이제 퓨얼필먼트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고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그 시간대 미리 제품을 선점해 놓고 보내주니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배송에 대한 책임
제를 갖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예. 결국은 소위에서 포탈로서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이 성공의 원천이었다. 오픈마켓의 강자 쿠팡, 네네. 포털에서 막강한 이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결국은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두 회사만이 그나마 지금 이익을 낼 수 있다. 결국 투자의 힘, 돈의 힘입니까? 그럼 결국? 그렇죠. 결국은 일단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예.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이 들어오느냐, 트래픽이 일어나느냐. 트래픽,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네. 굉장히 심플한 조건인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정교한 풀필먼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만 소비자들이 보고 있지만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돌아가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떻게 페이먼트 시스템을 갖추느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배송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서비스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정교한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부분이 쾌속 배송, 로켓 배송, 로켓 새벽 배송. 배송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은 플랫폼들만. 역시 지금은 이제 네이버와 쿠팡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두 플랫폼이 어떤 공고한 어떤 이 독과점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과점이 더 심화가 되고 그리고 군소업체들이 설당이 좁아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 교수님은 이제 쿠팡이 쿠팡 크로스처럼 뭔가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 입점해 있는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다 보면 늘 입점해 있는 상인들은 뭐 수수료가 과다하다든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차 이제 수수료를 올리는 그런 불만도 있을 텐데 혹시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 대해서 그런 불만들 좀 중소상인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게 거대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플랫폼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특히 이제 그 입주하는 소상공인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경영 간섭을 한다든가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든가 광고료를 좀 더 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갑질 형태가 이제 나오곤 있지만 이런 문제도 최근 들어서 이제 경영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많이 거론되면서 해소된 면은 상당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에서 가불의 강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나 또는 시민단체들의 이 경계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ESG 경영이 또 이런 점들을 쿠팡이나 네이버를 좀 더 끌어내서 사회적 압력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소상공인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프로그램들을 사실 이 두 기업들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카머스 업체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11번가의 지금 매각입니다. 워낙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받는다, 굉장히 어려운데 11번가는 어쩌다 이렇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또 이 매각은 뭐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1번가 상황은? 11번가가 최근 3년 동안의 영업 손실이 총액이 한 2,300억이 넘습니다. 2,300억. 점점 더 커졌고요. 그래서 2022년에 영업 손실이 1,515억에 이릅니다. 이 경영이 왜 부실해졌느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측면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새벽 신선 배송이다, 아마존과 협업을 한다, 뭐 구독형 서비스, 그 SK의 그 구독형 서비스하고 연계를 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누적 손실만 이제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왜요? 뭐냐면 네.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커머스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생존할 때 가장 큰 것이 트래픽을 얼마나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예. 모바일 커머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를 보면 첫 번째가 쿠팡이고 두 번째가 11번가입니다. 두 번째나 돼요? 모바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풀필먼트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열심히 그 영업을 하기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풀필먼트 뭐 시스템에서 뒷받쳐주는 배송, 뭐 유통, 그런 기반 모든 게 시스템들이죠. 좀 부족하다. 이런 쪽에서 어떤 비효율, 우리가 X 비효율이라고 하는 이런 비효율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팔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Q10에 팔려고 했었나요? 네, Q10에 이제 팔려고 했고 Q10이라는 게 뭐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이커머스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게 지금 인수가 좀 안 된 거죠. 그렇죠. 뭐 가격이 예. 안 맞았습니까? 어떻게? 가격이 안 맞았습니다. 이제 가치에 대해서 Q10은 약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반이라면 네, 뭐 한- 뭐, 그때 한 1조 정도로 불과하다. 기업 가치 1조 네네.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렇죠. Q10은 11번가는 2조 이상, 2조 7천억까지 이상. 불렀는데 뭐 이건 1조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뭐 후려치기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온라인에 이제 좀 침체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대규모 쿠팡이나 네이버에 비해서 적자도 계속되고 특히 경영 관리에 있어서 11번가는 상당 부분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IPO 실패했거든요. IPO 예.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제값을 못 받아 예,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정권 시장에도 새로 진입하지 못해서 돈을 못 끌어오니까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로부터 또는 이제 사모펀드로부터 약 5천억을 빌렸어요. 근데 이제 적자가 계속 나고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이 지분을 투자한 국민연금이나 이 펀드들은 만약에 안 갖게 된다면은 너희 경영권까지 팔아라. 이제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강제 매각. SK가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다 팔아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어려운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는 인수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으로 선점된 위치에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국내에서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인수자. 네, 후보가. 왜냐하면 이제 그 G마켓하고 11번가를 이마트에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 정도 팔아도 G마켓이 3등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11번가 적자나는 것은 파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중국계가 상당 부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계. 네네. 그러면 현재로 11번가의 생존은 구조조정, 이게 희망퇴직 받아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력갱생을 할 수도 있고 또 매각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 연령대별로 모바일 앱을 어떤 것을 많이 설치를 했는가를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단연코 1위는 쿠팡입니다. 쿠팡. 그러니까 10대에서부터 10대에서 60대까지. 뭐 전 연령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번가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것도 전 연령대 유효합니다. 그런데 10대에서는 알리가 3위고요. 20대에서는 5위고요. 그다음에 30대에서는 7위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의 알게 알리익스프레스. 모르게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제가 경영자라면 11번가를 인수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 모바일 앱 사용자들을 흡수한다면 충분히 시너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G마켓을 이미 이제 신세계가 인수를 했으니까 그곳에도 그 시너지를 줄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자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태도 문제를 보았을 때 알리익스프레스가 충분히 경쟁자로 매수 예정자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기왕하셨으니까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의 알리바바에게 지금 쇼핑 앱이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가입자들 끌어모으고 있는데 지금 시장 침투, 우리 시장 침투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네,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침투는 결국은 이제 현재 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고물가고 이제 이런데 초저가 공세를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 잠시 그랬는데 사용자 수가 545만 명으로 지금 대충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545만 명. 예, 벌써 이게 지난해 9월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팡이 2,860만 명 등등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약 4위권에 예, 소위 쿠팡 11분과 지마켓 다음으로 상당히 이 높은 그런 국내 사용자 수, 특히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앱에서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사위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이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네. 중국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 테무도 증가세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무도 급증하고 테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초저가라는 얘기는 결국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제조국으로서 이 소위 제조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진전이 상당히 빠르고 다만 알리익스프레스가 10일가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모바일 앱에서의 강자로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중국 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다. 이걸 또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지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워낙에 지금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뭐 저가, 초저가가 가장 강점일 거 아닙니까? 네. 알리익스프레스, 아까 테무. 그밖에 뭐 가격이만 싼 게 강점입니까? 또 다른 강점 또는 아주 걱정해야 될 점,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짝퉁 걱정도 좀 있을 테고 또 다른 강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예. 역할을 하죠. 뭐 비용 문제 때문에 다른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의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제품을 조달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들이 보면 뭐 중국어, 영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언어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 소비자나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전혀 저항감이 없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통관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예. 배송 속도도 만족할 만하다 하는 것이 배송 속도.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짝퉁 이슈는 가짜 제품. 상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평택항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직구 물품들을 갖다가 세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하루에 뭐 10시간 요 정도 근무를 하던 것을 지금 24시간 체제로 바꿨는데도 상당히 거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 당국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이 검사 인력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텐데 저는 뭐 그런 부분보다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부분은 상당히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짝퉁을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선택해서 판단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세관 당국의 검사에만 기대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알리익스프레스는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또는 어떤 보증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이제 짝퉁, 가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으니까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어제 뭐 기자회견을 했죠. 네,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좀, 네, 이런 걱정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네, 투자를 네. 하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이게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고 모든 그 이커머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짝퉁 문제입니다. 네. 가품의 문제죠. 근데 가품. 알리익스프레스는 좀 더 문제가 많았다 최근. 예. 그래서 이 서울 알리익스프레스 본사에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오더를 받았겠죠. 이제는 고객 보호와 소비자 보호, 즉 앞으로 100억 정도를 3년간 투자해서 3년간 100억 정도 이게 가품일 거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다 이 손해를 갖다 배상해 주고 환불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AI적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런 가품들을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가능하면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한국 기업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권에도 상당 부분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첨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그동안은 중국에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겪는 이런 가품의 문제 어려움을 직시하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자가 워낙 빨리 늘어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 또 피해도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지금 이마트가 왜 얼마 전에 이 옥션과 G마켓도 인수해서 하나의 지붕에서 뭔가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성공적인 정착, 안착이 좀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은 신세계그룹에서 오프라인 업체들을 다 묶어서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뭐 그 설명하자면 좀 길게 했지만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든 그러니까 이마트 사이트를 들어가든 신세계백화점 사이트를 들어가든 차별화 없는 그 쇼핑 환경을 만드는 것 옴니 채널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ssg.co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몇몇 개의 옥션, 뭐 G마켓 뭐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해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마 온라인에서 그런 이 시스템을 생각을 했던 거라고 저는 뭐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멤버십으로서 3만 원의 가입비를 받으면서 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쓱닷컴, 뭐 G마켓 이런 곳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혜택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고객들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특이할 만한 혜택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고객들이 기대가 무엇인지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예측에서 조금 빗나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옴니 채널과 이커머스를 좀 혼동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라고 하는 이 BI가 적절했느냐. 요게 신세계 유니버스 오프라인의 아주 저명한 업체라고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네이밍이 그대로 통할 것인가. 우리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주류 회사가 그 주류 회사 이름으로 백화점을 연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시도를 했고 그대로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오프라인 사고를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고수를 해서 전혀 온라인은 전혀 다른 전략을 세우고 전혀 다른 브랜드를 내세워야 했을 텐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분석을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의 그런 분석이었네요. 자, 이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쿠팡, 네이버 쇼핑의 이 강자들, 또 여러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온라인 시장 규모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다 이익을 낼 수는 없는데 이런 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랄까, 방법이랄까 그런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이마트 얘기했듯이 이마트가 결국은 기술적인 투자에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술 투자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온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디지털로 전환해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또 배송 시스템도 쿠팡이나 네이버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강희석 대표가 그때 당시 외부에서 컨설턴트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위 얘기해서 처음에 구조조정에서 반짝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상당 부분 투자 부분, 기술 투자나 이런 장기적 부분에서 이 소위 독점적인 쿠팡과 네이버의 아성을 뚫지 못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결국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 고물가 시대, 인플레이션이 문제되는 이 시대에는 결국 가성비다. 가격이다.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알리익스프레스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러면 이커머스가 이 소위 얘기하는 소식력,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싼 물건, 좋은 물건을 잡아오는 그런 능력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커머스는 뭐니 해도 신속한 배송입니다. 그러면 신속한 배송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도 데이터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배송,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소비자 정보에 대한 보안, 그리고 또 이 공동 쇼핑몰, 뭐 이제 적은 것들은 공동으로 한다든가 네. 또 경쟁이 치열한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도 좀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생존 전략 그리고 매각 위기 지금 11분간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익성 동덕여대 평생교육원장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